앞으로 세계 환율 시장이라 그럴까요? 금리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전의 전쟁, 돈의 전쟁이 달러 전쟁이죠. 네. 이게 그 환율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물품을 해외에 팔기 위해선 자기 나라의 통화가 싸야지 다른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싼 다른 미국의 물품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환율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는 반대의 경우가 계속 나왔었어요. 역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네. 오히려 미국의 달러 가치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면 수입 물가가 낮아집니다. 만약에 중국이 예전 포치와 같은 그러한 강력 대응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원화 환율도 많은 변동성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어서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환율은 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증시 그리고 환율 시장, 금리 시장 뭐 할 거 없이 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한자로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국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2년 만에 1,440원대를 치솟고 있고 잠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1,5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닥쳐올 대한민국의 경제 파도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슈퍼금리, 슈퍼리치의 저자이시죠. 그리고 제가 늘 금리 문제가 나오고 환율 문제가 나오면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분입니다. 근데 전화가 잘 안 돼요. 워낙 바쁘셔서. 변정규 전무님 미주은행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일본이라고 해서 뭐 다른 미국이나 서방이나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정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듯이 똑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좀 안개 속이다.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 한율을 우리 변 전무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먼저 미국 상황하고 일본 상황, 중국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상황이 어떨까 한번 거꾸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이 아마 연임이 될 것 같다. 26년 5월까지 또 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정책에 있어서 19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인하하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네, 사실은 되게 오묘하게도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새벽 시간 19일 날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의 금리 결정이 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전 중에 또 일본 BOJ의 금리 결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은 날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되게 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어떤 특별한 뉴스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이번에 이제 CPI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이후에 앞으로 국내 경제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예.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에 지난번 성명서에서도 고용 관련 언급을 많이 했고요. 네. 인플레이션 물가 관련. 그래서 미국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 그렇죠. 완전 고용 예.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물꼬를 다 빼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암시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고용과 예. 경제에 전념하겠다. 예. 이미 지금 미국의 그 S&P 다우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긴 있지만
이미 이런 엔진이 추진력을 얻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로 한 만큼 네.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4.75%에 이르는 미국 기준금리 상단 이 이제 4.5%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12월 FOMC 이후에. 네. 그래서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상단이 네. 여기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일본의 기준금리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 동안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물가 하락을 심하게 겪었는데 네. 그래서 일본 BOJ의 타겟은 물가 2%를 달성하는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진작하라는 미션을 갖고 있는 BOJ가 지금 논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 그렇죠. 위에서 지금 또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달성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BOJ 위원들 중에 다수가 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 3월 달에 저희가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0.1%, 0.1% 그리고 7월 달이죠. 7월 달에 0.15%를 더 올려서 지금 0.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도 지금 현재는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0.25%에 이르는 일본 기준금리 상단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올해 말까지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올리지 않는다면 내년 1, 4분기 안에 다시 올려서 내년 1, 4분기까지는 적어도 일본의 기준금리 상단이 0.4%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올리지 않더라도 내년 1, 4분기 내에는 0.4%에 이르는 일본의 기준금리를 볼 수가 있고 2025년 말까지는 높게 오른다면 0.8%, 네. 아주 높게 오른다면 0.85%까지도 이르는 일본의 기준금리 상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일본 BOJ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내년 하반기까지 놓고 보면 0.8에서 0.85까지 가져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문제인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언뜻 다시 드는 게 지난번 엔캐리 트레이드의 공포가 또 생각이 나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엔캐리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은 필요한데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실무적으로. 예. 그리고 자금도 이제 물도 그렇고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낙하하지 않습니까? 네. 공기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거죠. 이런 자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데서 많은 데서 부족한 곳으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과거 네.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캐리를 갖다가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네. 캐리라는 것은 이자를 갖다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캐리가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득이 네. 없으면 이 자금이 집을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일본을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간 건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집 나간 돈들이 돌아오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금리가 올라야 되고 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본의 그 기준금리가 0.78% 정도까지 오른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그렇게 긴 거는 아니에요. 중기물 네.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0년물은 노트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드가 아니고 노트로 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년물, 30년물 JGB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JGB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0.78% 이르는 일본의 기준금리를 예. 뭐 무위험금리라고 친다면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한다면 뭐 그리고 기간금리까지 더한다면 10년물 JGB가 1.5%에서 2%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최고 2% 후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상 일본 국채 투자의 매력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고 회기까지 이루어진다면 네. 엔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엔화 포지션을 계속 소위 말하는 바이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은 엔화에 대한 매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때까지 약해졌던 엔화가 또 동시에 엔화의 가치에도 변화를 줘서 엔화가 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양쪽으로 채권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네. 그리고 환에서도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로서도 일본으로의 투자를 고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이드라고 한다면 조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의 영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일본의 예를 자주 좀 봐야 돼서 다크사이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크사이드를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일본의 GDP 대비 고가 부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OECD 중에서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1위죠. 그렇죠. 사실상 200%가 넘는 나라는 일본 혼자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이러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길게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20,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월급이 오른 적이 그렇죠.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월급이 올라서 좋은데 일본인들이 뭐 사실상 최근에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다 이런 한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으니까 이런 데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본의 10년물 JGB가 아직도 0.4%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0.4에서 0.6%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율이 감안한 실질 수익률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 수익률을 갖다가 올리는 작업이 일본은행 그리고 일본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래서 물가를 갖다가 통제하고 이것을 갖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아마 내년에는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일본 경제가 상당히 다시 리바이벌 한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역동성을 조금 느끼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그러면 예상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 지금 엔화 환율은 조금 이제 변동성도 있었지만 최고 이제 9월 달에 달러엔 환율이 161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갔었는데 현재는 좀 내려와서 이제 엔캐리 청산 때는 140엔대까지 내려갔었지만 어느 정도 그건 이제 급격하게 청산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런 예. 공포 때문에 내려갔었던 거고 현재 이제 150엔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네. 1, 4분기 정도까지는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1,400원대 이런 달러원 환율을 지속할 것으로 고환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일본 엔화도 150엔대의 그러한 고환율을 지속하지 않을까 달러 대비 약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뭐 태세 전환이 굉장히 뭐 중요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왜냐하면 일본의 대미 수출 그러니까 이제 무역 흑자는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사실상 수출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은 한 3위 정도 되고요. 네. 캐나다와 멕시코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대미 수출 규모에 있어서는. 예. 하지만 대미 흑자 규모에서는 중국이 1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네. 중국과 지금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벌써 단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예. 트럼프 행정부가 벌써 그런 데 대해서 벌써 이제 뭐 트리도 수상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저께 비로소 엔비디아의 반독점 그렇죠. 이런 조사로 인해서 이것이 아마 미중 무역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죠. 엔화와 원화 환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1, 4분기 초반까지는 지금 이렇게 고환율을 양국이 일본, 한국 150엔대의 환율, 그다음에 1,400원대의 환율을 계속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달러 네. 강세 때문에. 예. 금리도 상당히 지금 높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4% 아직도 후반이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 바로 잦아들기는 힘들지만 이제 무역 흑자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이제 엔화나 아니면 원화 환율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까지 한번 저희들이 짚어봤고 이제 중국을 조금 터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반독점법 중국이 이제 기소를 한 상태고 네. 고소를 한 상태고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들어선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의 버퍼로서 환율이 또 작동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막말로 야 그럼 8위엔 가져가면 되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환율 정책으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우회 수출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관세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냉정을 찾고 대응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우는? 트럼프 1기의 환율 뭐 그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은 이렇게 그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사실상 유로화도 위안화도 비슷한 추세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기였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를 약세로 돌리기에 상당히 벅찬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네.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금리 인하 달러의 금리 인하는 사실은 달러 약세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통화 정책 변경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아주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트럼프 1기에 있어서는 한 1년 반 동안 처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 1년 반 동안 위안화와 그 다음에 유로화 공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6위안 때 중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유로 달러 환율이 상당히 이렇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뭐 그러한 그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 1, 2년 만에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뚝 떨어지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포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중국의 그 통화인 위안화가 뭐 관리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예. 이런 달러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약세로 달러를 갖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4년 동안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1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점이나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 교육 조건 이런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갖다가 청사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1월 달 취임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변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인도, 브릭스라 그러죠. 러시아, 네. 그다음에 브라질이 이 미국 달러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장이라 그러면 좀 강하지만 어쨌든 통화 바스켓을 이용한 새로운 기축통화를 이야기하겠다.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GDP의 30%가 넘는 우리 브릭스가 네. 미국 달러화에 얽매여서 미국의 장난에 놀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트럼프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 100%다 매기겠다. 이제 소위 말해서 쩌리 전쟁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뭐 변 전무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앞으로 세계 환율 시장이라 그럴까요? 금리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 달러 전쟁이죠. 예. 이게 그 환율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물품을 해외에 팔기 위해선 자기 나라의 통화가 싸야지 다른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싼 다른 미국의 물품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환율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는 반대의 경우가 계속 나왔었어요. 역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네. 오히려 미국의 달러 가치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면 수입 물가가 낮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한때는 10%에 육박할 정도로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물가 안정을 가장 큰 과제로 이렇게 네. 보고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용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승된 물가 상승률을 다른 나라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물가 전가의 방법을 택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나라한테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강달러를 갖다가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용인을 해줬고 이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리포트에서 뭐 관철 대선국에서조차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예. 한국 니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역 전쟁, 특히나 중국 예전에는 유럽이 가장 먼저 이 타겟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독일이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 이런 나라의 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 그때 그렇죠. 비교해서 많이 안 좋고요.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쇠퇴하는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비해 네. 중국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한테 주는 시사점은 이러한 위안화가 이제 약세로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환율을 잡을 수 있기에는 좋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예전 포치와 같은 그러한 강력 대응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원화 환율도 많은 변동성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어서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환율은 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저희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시국 상황에서 상당히 민생 경제가 실종이 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수 경제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내수 경제가 대외 신인도 부분에서 약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올해 한 558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작년에 444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들 돈 많이 가져가니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야, 뭐 이건 안 맞아. 그러니까 너들도 환율 절상시켜, 일본도 절상시켜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면 저들은 어떤 대책을 세울까요?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 중국을 보세요. 중국 위안화 45% 절상하는 게 2006년부터 주장해 오시던 내용인데
이거 다시 강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같이는 동맹들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다가 환율을 절상시키라 그러고 그러면은 나머지 시장은 알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돌려버릴까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환율 조작국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뭐 알아서 1,300원은 떨어뜨려야 되겠죠. 뭐 개입하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환율과 그다음에 환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면은요. 지금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최근에 뭐 전 부문의 뭐 자산군에 걸쳐서 한국 자산, 한국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대 며칠 동안 뭐 거의 10% 가량 하락했었고요. 최대 네. 9일까지. 최근에는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가 같은 경우에도 한 5% 최대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주식시장도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도 원화의 가치가 이제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화도 예를 들면 달러 가치 대비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제 10년물, 뭐 3년물, 5년물 이렇게 중장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이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1년물 같은 이런 단기 채권은 뭐 크게 뭐 구애를 안 받으니 건 예외를 하겠습니다. 네. 뭐 3년 이상의 중장기물을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단기적으로는 12월 3일 이후에 4일, 5일, 6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낮아지는 오히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10년물, 5년물, 3년물, 중장기물에 걸쳐서 현재 한국의 국채 수익률이 1년 내 최저치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물론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유동성이 이제 없어서 많이 이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물론 이제 대책으로 해서 풀긴 풀어야 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파생상품 시장,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 지수들을 본다면. 이제 유동성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다만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에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거든요. 예, 돈이 없어서 산 게 아니라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을 대동해서 이제 코스닥을 사주고 이런 그 매수세를 갖다가 대신 들어가서 해준 거예요. 이게 공권력의 역할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입을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달러를 팔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달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원화가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도 달러가 강해질 것 같으니 달러를 팔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러세를 갖다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수급을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RP 시장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아무도 채권을 살려고 들지 않은 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를 해준 거거든요. 채권이나 RP를. 그럼 이게 돈을 갖다 푼 거예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죠? 이제 그 돈을 푼 건데 이것들이 지금은 좋지만 단기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통화 정책을 다시 정책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 수치를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성이 많은데 돈을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또한 지금 현재 1,400원대의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고환율이 계속 2년 동안 1,300원대 이렇게 높은 고환율이 2년 동안 20년 이상 지속된 것은 2000년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것은 물가의
타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수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너무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거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참가자들도 이걸 바로 못 느끼겠지만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채권의 중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고환율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박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강달러 그다음에 원화를 강세로 돌리고 약달러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급격한 변화는 안 좋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1,300원대나 1,250원대까지 내려달라는 요구에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제품을 수입하거나 이런 네팅 효과가 상계 효과가 충분히 있고요. 이런 고환율이 우리나라 물가에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악영향과 그다음에 호영향,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유동성 말씀을 주셔서 지금 유동성이 많은 가운데 또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유동성을 더 얹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특정 기업이 지금 뭐 유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이 정치적 상황으로 덮어지고 있지만 과연 그런 기업들에게 이런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유동성 문제가 향후 기업들, 대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물론 뭐 현금 보유율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같은 쪽에서는 앞으로 유동성 문제가 상당한 곤란을 줄 수도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입니다. 네.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수출 기업들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너들과 별개로 해서 이 기업들의 그 경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속 기업이 계속해서 가는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불안정성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외적으로는 여야 한 목소리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은 서로 국민들이 민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이 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자기의 생활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여권을 갖고 가잖아요. 패스포트. 이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인 이 사람은. 그렇죠. 네.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생산 기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어디를 가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작든 크든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나라 다 밖에서 생산을 하든 그 외국에 나가면은 심지어 해외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이 기업은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행을 하더라도 그렇죠. 한국의 그런 그 국가 리스크 이게 그 컨트리 리스크에 따라서 조달 금리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평가되게 돼 있는데 신용 노화 아니면 뭐 신용 부도 수합 금리 여러 가지로 그렇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무예형 금리에다가 한국의 이제 국채 리스크를 더해서 더한 데다가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차곡차곡 늘어가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뭐 기준금리에 자신의 뭐 신용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국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낳은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모든 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이게 사실은 경제 그다음에 금융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한 바람입니다. 제가 우리 변정규 전무께서 쓰신 책 제가 이렇게 사실은 슈퍼금리, 슈퍼리치라고 했는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슈퍼를 금리 앞에도 붙이고 리치 앞에 붙이셨는데
어떤 의미로 슈퍼를 붙이셨어요? 좀 부끄럽네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네. 뭐 사실은 이게 입문서로 지어진 거고요. 네. 이제 그 제 지인이 네.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음. 슈퍼 처음에 이 시리즈로 나왔을 때요. 네. 외환서적인 입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2년 전에 그게 이제 슈퍼달러 슈퍼리치였거든요. 네. 이제 외환 입문서였는데 환율 관련해서 그래서 네네네. 그것을 이제 쓰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그 시리즈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리 이자율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슈퍼 금리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잘 읽으면 슈퍼리치 될 수 있습니까? 슈퍼리치보다는요. 네. 슈퍼리치라는 것은 이제 책명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돈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갖다가 많이 벌려고 하든 돈을 잘 굴리려고 하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금융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제 경제 글로벌 금융 시대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도 알아야 되고요. 외환 시장에 앞서서 사실상 금융의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게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우선 정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기준금리를 정하고 FOMC가 사실은 기준금리를 뭐 여러 가지도 다 이제 정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게 기준금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여러 가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금리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금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에 그다음에 과정에 따라서 나한테 이런 금리가 오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면은 슈퍼리치가 되기 앞서서 이러한 재테크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정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고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여쭤봤는데 설명을 잘 주셔서 저는 슈퍼리치라는 말을 듣고 슈퍼리치 뒤에 생략된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슈퍼리치 인 날리지라고 하는 그 지혜를 좀 얻었으면 풍부하게 그런 바람으로 쓰신 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드렸던 이유는 이 질문을 미리 할까 뒤에 할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탈출 못하고 5만 원대 중반에서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주주들에게 배당 안 준다, 자기들 회사인 것처럼 마구 주주들의 돈을 돌린다, 굴린다, 소액 주주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밸류업 아베 총리가 했던 일본식을 따라가서 조금 전에 정부가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도 쭉 말씀 주신 게 금리가 모든 경제정책 특히 금융정책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채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2025년 적어도 한 해만큼은 주식보다는 금리를 사놓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저께 모 일간지에서 인터뷰가 와서 뭐 채권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관련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왔습니다. 네. 특히나 불확실성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정치적인 변수가 네. 경제적인 변수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 왔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많이 쓰였고요. 그에 따라서 트럼프 관련 주식,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금융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우리나라 또한 지금 정치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왜냐하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입니다. 네. 이자가 일정 부분 정해진 이자가 들어온 부분을 갖다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라는 거는 금리 상품을 영어로 말하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네.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러면은 정해진
고정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고정 수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에 다른 부분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불안정한 상황이 오래 가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위험 자산에 많은 투자를 갖다가 이제 분배하다 보면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상황에 크게 놓이는 것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이 확실할 때 좀 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현재는 채권이나 이런 금리 자산에 대한 눈을 조금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쭉 제가 참고를 해보면 앞으로 금리 상승기보다는 금리 하락기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일본 경우는 약간 좀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금리 하락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투자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금리 하락기와 금리 상승기는 기본적으로 금리 사이클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그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금리 사이클은 이제 경제가 확장기일 때도 있고요. 정체기, 수축기, 그다음 침체기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기간이 좀 늦게 오든 아니면 빨리 오든 아니면은 이 기간이 좀 그렇죠. 짧든 길든 간에 언젠가는 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사이클은 순서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사실은 중앙은행은 예를 들면 경기 수축기일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기로 가기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조금 부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지금이 약간 그런 시점이고요. 그런 네. 시점에 있어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내려가기 이전에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한 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의 자산에 걸쳐서 자산의 그 투자 수익률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 또한 예금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으로 뭐 대응을 하고요. 나중에 금리가 정말로 최저치에 내려갔을 때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기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면은 경제와 금융의 사이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네. 사이클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도 유연적으로 유연하게 갖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경제 프리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채널에 이렇게 나가면 한국 주식 사지 마라 당분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에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셔라. 왜 이 좋은 세상에 미국의 자본시장이 저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걸 놔두고 그냥 보고 있느냐.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떡하냐.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미국 시장이 지금 좋다고 투자하라 그러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앞에서 저희들이 N캐리 트레이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원캐리 트레이드라고는 뭐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자산을 많이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미국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개인의 부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의 부가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한 차익까지도 계산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해외 투자했던 돈을 그럼 가지고 들어와서 옛날 금모기식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보자라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미국 주식 사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해하는 분들이 10분 중에서 한 두세 분은 계세요. 그 말씀이. 네. 그래서 우리 변정규 전무님에게도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올인하고 주식시장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도 괜찮아지고 한다니까 일본도 좋아진다고 한다니까 해외 주식시장에도 또는 채권시장에도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국가의 부를 위해서는 유리한 건가?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시장 참가자로서요. 네. 이제 뭐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애국이라는 그런 당위성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네. 예, 게다가 거기에 꼬리표에 국적도 없는 거죠. 물론 달러는 미국의 뭐 통화고요. 세계 네. 기축 통화긴 하지만 이것은 뭐 미국에서 쓰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 쓰이면 이거 한국 돈입니다. 그렇죠. 예, 통화는 미국 통화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미국 경제가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미국 경기는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자동차도 다 몰락하고 옛날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디트로이트를 가면 거의 항폐화돼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러스트벨트의 뭐 회환 이런 것들도 많이 우스갯소리로 보여줬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이 네. 경제는요, 금융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볼 때 당연히 투자의 기본은 가격이 저평가된 가치가 앞으로 더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의 뭐 그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찍을 수 있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유연성이 없다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그 기관이든 외국계 투자 기관이든 어떠한 한 바구니를 두지 않습니다. 투자를 한 바구니에 하질 않거든요. 이게 마코비치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을 이끈 거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됐고요. 여러 나라들이 각국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국이 유동성을 갖다가 많이 이제 뿌렸어요. 예, 통화 정책을 갖다가 유연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뿌렸고 거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한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미국 달러의 매력도가 급상승한 거예요. 이 안전통화에다가 게다가 기축통화에 그 다음에 사실은 달러 갖고 있으면 달러가 망하겠느냐 일부는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있는 차에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높아서 이자 소득까지도 얻을 수가 있겠더라.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계속해서 달러는 강해지더라.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러물에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러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파다하게 미국 시장으로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네. 다른 나라들도 통화 정책이 지금 전환기로에 있기 는 하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것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단언하기 전에 일단은 금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 빠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은 그만큼 달러도 같이 올 겁니다. 약달러가 오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더 이상 달러 자산에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겠죠. 네.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의 그 자산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1개월, 2개월, 내년 초반까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잘 봐야지만 네. 신규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투자한 것을 어떻게 이제 재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